자, 모셔보도록 할게요. 유한타증권의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그리고 하나증권의 한상희 수석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개묘년에 새해가 밝았는데 두 분 좀 좋은 기운을 새해 첫날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조금 진부하지만 덕담 한마디씩 하면서 좀 시작해볼까요? 덕담이요? 네. 할 말이 없나? 갑자기 덕담. 괜히 시켰나? 바로, 네. 건강하십시오. 네. 네. 건강이 중요합니다.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세계 평화와 네. 우리나라의 발전과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네. 장이 정말 안 좋군요. 장이 정말 안 좋아. 이 패널들의 하는 말 톤을 보면 네.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 아, 그러니까 시장을 보고 제가 할 말이 없구나. 너무- 이런 게 느껴지는데요. 즉흥적으로 네. 좀 질문을 드려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 우리 그럼 각도기님 어떻게 덕담 가능합니까? 올해는 22년 깨진 것까지 네. 완벽하게 회복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기원하고 저희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네, 미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난해 너무 이제 힘든 장을 끝내서 저는 사실은 연말 지나면서 그래도 어쨌든 2022년 끝났다. 올해는 뭐 시작은 조금 맞아요. 이랬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우리가 뭔가 만회하고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것 같은데 22년 지긋지긋해가지고 빨리 끝나기를 바랐어요. 진짜 이렇게 빨리 원래 주식 투자 금융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느리게 간 해가 22년 한 해가 아니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지난해는 막 그냥 뭐 복귀하기도 싫어. 그냥 떠들러 보기도 싫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올해만 이제 이 얘기를 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 가져오신 그래도 복귀하셔야 돼요. 복귀요. 복귀 안 하면 미래가 네. 없습니다. 복귀하셔야 아니 됩니다. 사실 12월 한 달 동안 센터장님 특집하면서 다 했어 충분히. 네. 지난해는 너무 뭐 할 얘기 다 했고 뭐 인플레이션 뭐 다 했어요. 근데 그만 이제 됐고. 그만했고. 죄송합니다. 저도 지난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자 빨리 이제 두 분 패널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네. 본부장님 오늘 가지고 오신 제목을 보니까 2023년 소심한 기대를 해보는 시기. 네. 근데 왜 소심함을 또 다셨어요 왜? 어. 대범하면 안 됩니까? 또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하실 거면서. 아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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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들어가서 이제 조금 네. 세게 이야기를 점차적으로 하는 걸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좀 기대와 희망이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뭐 가져오신 자료들이 있으니까 네. 조금 얘기를 하면서 저희 세 명이 오늘 또 네. 약간 4인 4색 또 각자의 뷰를 좀 얘기하는 시간으로 한 시간을 좀 꾸며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가져온 자료는 뭐 매주 저희가 만드는 자료고 아무튼 작년 한 해를 좀 되짚어 보자면 맑은 정신으로서 시장을 들여다봤는데 1년 내내 네,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예, 토요일까지 매주 일을 하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정말 없었던 한 해. 그래서 정말 그게 힘들게 다가왔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 하시는 것을 저희가 옛날보다 훨씬 많이 피부로 느끼는 경우죠. 댓글도 많이 보게 되고 약간의 어떤 그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만큼 낮아졌는데 그게 이제 정말 가슴으로 와닿으니까 정말 힘든 한 해였죠.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되돌려야 되겠죠. 그 아무리 힘들더라도 도망갈 수는 없는 거고, 그죠? 책임을 지고 열심히 분석을 하고 계속 꾸준히 저희가 종목들에 대해서도 예측했던 것처럼 안 흘러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해법이나 이해를 높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이제 참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정말 고마운 고객분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저도 참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힘들게 시작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희망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뭐 그래도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어떻게 버티고 어떤 종목을 골라내야 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뭘 보면 그나마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는 겁니까 이걸? 네, 네. 일단 뭐 네. 말씀해 네. 주시죠. 그리고 4인 4색에서는 원래 질문 티카타카 하는 시간 아닌가요? 네. 일단 자료들이 한번,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은 리뷰하는데 좋은 자료들이 그러니까. 내용들이 제가 있어서 또 보면서 물고 좋았습니다. 뜯으려면 또 이제 아. 이게 고깃 덩어리가 있으니까 좀 던져 주시죠. 네, 저희가 물고 뜯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작년을 회고를 해야 되니까. 그죠? 네. 네. 작년에 연초 대비해서 S&P 500이 19.44%, 나스닥이 33.1%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소형주들도 22% 가까이 하락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은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가 다 빠졌었던, 가장 많이 빠졌던 그런 한 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는 둔화가 됐지 경기 침체로 들어가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 숫자를 보시면은 연간 단위로 S&P 500이 19.4% 빠졌는데 이건 지난 거의 90년 넘는 히스토리에서 7번째 하락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0년대, 2008년, 2002년, 그러니까 최근 2000년대로 따지지만 금융위기와 그 닷컴 버블 붕괴됐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하락률을 보였던 한 해다. 근데 이때는 다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가 아니라 위기였었죠. 네. 근데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요소로서 19.4%가 빠졌습니다. 네, 이 하락이 일어났었을 때 우리가 그 작년에 도대체 뭘 잘못 봤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초, 작년 3월, 뭐 이렇게 4월 넘어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게 끝까지 12월까지 연결이 됐었고, 뭐 첫째는 당연히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겠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아직도 종결이 되지 않았죠. 예, 전쟁이 지금 뭐 몇 개월째 가는지 모르겠고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 요소로서 생각을 하자면 중국. 예, 중국의 위드 코로나가 빨리 안 됐다. 이제 겨우 됐는데 여전히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지금 아프다. 네. 그러면서 사실 보니까 대출 증가율이 중국 쪽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12월 달이.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완전히 이렇게 회복을 해주길 바랬는데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시장을 짓눌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올 한 해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이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그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혹시 한 의원님 네. 지금 우리 일본 부장님께서 지난해 증시 하락 요소를 3개로 꼽아 주셨는데 혹시 네. 이거 말고 우리 한 의원님이 보시기에 요것도 하나의 요인이었지 않냐라는 거 있을까요? 없으면 또 다른 얘기를 제가 여쭤볼 건데.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나 빨랐음이 너무나 당연한데 네. 오늘 제가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출 증가가 18년 만에 마이너스 10몇 조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의 느낌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빨려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올해 작년 말에 4.5%로 끝났고 네. 앞으로 5.25%가 될 텐데 금리가 올라서 우리나라 금리가 3.5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3.25. 3.25. 근데 우리나라 실질 금리 미국보다 높잖아요. 시장 금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나라 장을 특히나 많이 망가뜨린 것 같고 미국은 대출 증가율이 버티고 있긴 한데 대신에 저축률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못 쓰니까 뭐 그런 부분이 같이 좀 연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금리를 덜 올렸는데 미국 S&P보다는 코스피가 많이 빠진 게 네. 그런 요인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만 첨언하면은.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점검해야 할 게 사실은 이 기록적인 하락 앞서 이 표에서 재미난 표에서 정말 미국 역사상 상위 몇 퍼센트의 하락률을 기록해냈는데 페어로 데칼코마니처럼 보면 그 전에 21년과 20년, 19년 이때의 상승률이 또 오른쪽 상방에 다 포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오름폭을 얼마나 다 뱉어냈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 결국은 부채 이 오른쪽의 상승 그 19년, 20년, 20년, 21년 이때의 상승은 결국 그러면 엄청난 레버리지 부채에 의한 상승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지면 그 부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낙폭이 컸는데 충분히 부채 문제를 해결했을까 하는 문제가 조금 남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나라나 미국이 부채 문제를 다 해결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 부채를 해결할 정도로 각국의 정부가 강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채를 해결하면은 이제 엄청난 경기 침체를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리만 사태 때를 잘 보시면 왜 리만이 왜 망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전에 베어 스턴스가 어려웠는데 JP 모건이 사주고요. AIG가 망할 뻔했는데 미국이 구제금융을 넣어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리만이 어려웠는데 안 도와주고 그다음에 시티가 망할 뻔한 걸 또 도와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의 그때는 이제 그 미국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는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라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를 과연 정부에서 부채를 그만큼 많이 망가뜨리면서 장을 뺄지에 대한 거는 분명히 좀 퀘스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분명히 계속 줄이려고 노력은 할 텐데 그렇게 세게 줄일지는 모르겠고 저는 사실은 상반기엔 조금 주식을 지금 조심하자는 제가 11월 말에 연간전망 쓴 거에는 상반기 좀 조심하자고 하반기는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상반기에 주식을 뺄 때 이거를 부채를 망가뜨려서 빼면은 진짜 많이 빠질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용기는 없을 거다. 미국에서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고요. 올해 이제 3년 차인데 보통 하반기에는 뭔가 주가를 올려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주식을 상반기에 빼더라도 이런 이렇게 뭐 옛날에 위기 때만큼 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죠. 그래서 정부에 달린 것 같아요. 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가 네. 또는 뭐 중앙은행이 그 정도로 용기 있는 정부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사실 딜레마예요. 네네. 우리가 부채를 얘기를 할 때 제가 어떤 나라를 가서 방문을 하던 간에 그 나라에 대한 분석을 시작을 할 때는 총부채 비율로 봅니다. 네. 그래서 GDP 대비해서 총부채 비율이 얼마고 이게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냐 하고 봤었을 때는 전 세계가 상당히 높은 숫자인 건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각도기님께서. 근데 이제 중요한 요소는 가장 큰 국가들이나 대부분의 선진국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만 대부분의 국가들을 보고 있으면은 프라이빗 섹터 대시라고 얘기를 하죠. 프라이빗 섹터를 뭐라 그러나 한국어로 개인, 민간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쪽 부채는 사실 많이 GDP 대비해서 줄었어요. 그렇게 높은 숫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정부 부채 비율이 워낙 커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부 부채 비율이 커졌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을 쓰건 뭘 하건 간에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헬리콥터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정부 발란시 일정 부분 떼서 그냥 개인들한테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채를 감당해야 되는 정부, 그죠? 정부가 금리를 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를 그렇게까지 올릴 수 있을까 하고 저희는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개인과 기업들이 그만큼 금리가 좀 올라가도 감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리를 올려놓은 거죠. 네. 정부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렸다가 다시 내리면 되니까, 그죠? 전체 있는 채권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오랫동안 정부가 유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국가들마다의 크레딧 레이팅이 있는 거고, 그래서 걔네들의 부채 비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즉 부채가 많은데 금리가 높으면 부채 비율이 더 빨리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또 잡아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또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뭘로 보고 제가 판단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저게 전 세계 저희가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도대체 왜 채권을 정부가 발행을 하는데 마이너스냐? 개인들이나 국민들이 마이너스 채권에 투자를 한다. 뭐 아니면 기관들이 이거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정말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만들어진 기간은 자그마치 2014년부터 2021년까지 6년이 넘는 기간이에요. 네. 근데 그걸 다 해소시키는 거를 1년 반 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걸 보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어떤 좀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의 미 연준이 금리를 5%까지 올려놓으면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으로서 감당 가능한 금리가 금리를 똑같이 앞으로 30년 쭉 간다고 치면 저희는 3.5% 이상 넘어가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5%까지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그걸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정말 당장 얼마나 오래 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걱정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숫자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그렇게 오랫동안 5% 금리를 유지시키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과 이런 숫자들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면서 정부가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이쯤에서 저도 조금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일단 4페이지 다시 한번 조금만 보여주실까요? 4페이지요. 예, 4페이지 아까 증시 하락 3대 요소. 네. 뭐 우리 유 본부장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키워드는 작년에 시장 안 좋았던 이유는 금리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공급발 인플레이션, 세 번째는 중국의 뭐 제로 코로나 정책, 네.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요 요인들이 내년에 올해죠, 죄송합니다. 올해 반전이 되면 시장은 좋아질 거고 작년과 계속 똑같이 악재로 작용하면 올해 시장도 기대할 바가 없을 거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저는 우리 본부장님하고 이제 몇 주째 계속 보면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자꾸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감당 가능한 금리가 있을 텐데 지금 금리 감당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언젠간 내려줄 거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자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과거에는 위기가 왔다가 빠르게 수습이 됐던 이유가 정부가 결국은 금리를 빠르게 낮춰줬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이꼴 물가는 자연스럽게 뒤따라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이 빨랐다고 보는데 이번 사이클을 다 우려하는 이유가 인플레라고 하는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옛날처럼 경기 침체가 오고 자산 시장이 망가진다 해서 과연 정부가 쉽게 금리를 내려줄 수 있겠냐. 이 부분이 하나 컨선인 거고 네. 같은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도 지금 금리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도 이 금리를 감당하지 어렵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근데 결국은 금리를 낮춰주긴 할 거지만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망가진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려주는 그런 사후 조치로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높은 금리 언젠간 떨어질 거야라고 하는 그 희망이 제가 봤을 때는 희망보다는 오히려 뭔가 재앙이 먼저 온 다음에 그에 따른 사후 결과물로 금리가 떨어지는 거라서 지금 금리가 내리는 거를 우리가 지금 높은 금리 언젠가는 빠질 거야 요걸로 희망 삼아서 시장을 좋게 보기에는 조금 지난번과는 예전과는 많이 사이클이 다르지 않나.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그러면은 재앙이 온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 자기네들이 먼저 망가지고 그리고 나서 변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재앙이라는 이해가 안 표현은 가. 다시 시장이 한번 망가져야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고인플레 환경에서 과연 금리를 먼저 내칠 수 있겠냐. 이 말인즉슨 자, 지금 말씀하시는 예. 건 지금 같은 고인플레이션 환경에서라고 결론을 또 지금 지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 연준이 재작년이죠. 재작년 10월, 11월 달까지 금리 안 올린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걔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금리를 안 올린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바보였던 거죠. 그죠? 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근데 결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런 정책을 1년 넘게 썼어요, 이제. 자, 근데 굉장히 속도가 빨랐습니다.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생산성에 문제가 있느냐. 그죠? 기업들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느냐. 기업들이 얼마나 설비 투자를 더 늘릴 거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보면은 저희는 인플레이션 요소라고는 임금 상승률이 높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모든 공급망 차질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어요. 여기에 가장 얻어맞았던 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근데 그게 정상화가 됐어. 전쟁도 안 끝났어요. 그럼 공급망 문제가 다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디선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다시 정상화됐다는 얘기예요. 뭐 추위가 지금 덜 춥냐? 그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망 부분이 만들어낸 건 해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결국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좀 또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주거비 쪽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거를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막 거의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그 부분을 짚어보고 있단 말이죠. 자, 임금 상승률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될 수 있냐? 첫째. 둘째, 임금 상승률이 높다고 해서 그게 결론적으로 경기 침체, 경기 뭐 붕괴, 뭐 경기 둔화가 아닌 침체, 그래서 시장이 폭락을 해야 되는 경우까지 연결이 되느냐? 지금 저희가 본 어떠한 자료를 봐도 임금 상승률이 5% 6%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5% 6%대로 유지가 될 거다라는 결론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임금 상승률이 5% 6%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5% 6%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생산성 향상이 기업들이 하나도 안 일어난다 얘기예요. 오케이? 왜냐하면 매출 증가율도 그 임금 상승률보다 높지 않을 거고 훨씬 낮을 거고 따라서 경기 침체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었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 대비 임금 상승률의 연관관계성을 보면 상대적으로 매출 증가율이 훨씬 임금 상승률보다 높다. 그리고 높게 유지가 됐을 때 보통 매출 증가율도 높게 유지가 되고 이게 먼저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진다. 이렇게 저희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동물 자체가 생산성 향상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떠나서. 네. 그럼 이제 본부장님 말씀은 임금은 높지만 생산성이 향상되니까 뭐 생각보다 인플레가 잡힐 수 있다. 오래 안 갈 수 있다. 지금 둘째, 지금 실업률이 낮게 유지가 되고 임금 상승률이 있는 부분이 로우 인컴 브래켓 쪽에서 나온 게 있는데 결국은 그 부분도 해소가 되는 게 자동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모든 산업들의 자동화 속도가 더디어졌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 저희는 그걸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패닉을 해서 70년대, 80년대에 같이 임금 상승률이 계속 높게 나오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시키고 이러면서 엄청난 어떤 이 안 좋은 시장, 그런 시장이 10년 앞으로 이어진다라고 지금은 걱정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때도 뭐 아래쪽, 위쪽 변동성이 30%, 50% 이런 식이 있었지만 그런 장이 아니고 꾸준히 어떻게 보면 조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장이 되려면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 그 부분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진행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니까 어디서 돈을 쓰고 있고 기업이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지는 보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은 또 너무 또 이쪽으로 갔다. 옛날에는 또 너무 왼쪽이었다가 지금 너무 또 오른쪽으로 갔다. 그거의 중간점을 찾자라는 얘기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잠깐 오셨으니까. 잠깐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이제 그 박 박사님께서 뭐라고 한 것이냐면 뒤에 공포 소위 말하는 디플레이션이 오기 전 그게 기미가 오기 전까지 연준이 쉽게 금리를 안 내릴 것이고 연준의 피봇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적정 금리 수준까지 금리가 내려올 것이냐라는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인플레이션을 가정한 생각인데 인플레이션 가정이 내가 보기엔 시간이 가면 저절로 빠질 거라서 자동화나 이런 그 4차 혁명에 의해서 빠질 거라서 그렇게 설정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의 논란은 계속 살아 있다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란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올해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유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깨지면 빨리 이게 꺾어지는 모습을 보면 뭐 1월 달에 예를 들어 팍팍 깨진다. 그러면 뭐 1월 달에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또 살아있어. 코어가 계속 높아. 그럼 다시 한번 하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장. 우리 한상희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지금 이제 고용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어떻게 봤냐면 12월에 물가 발표 났을 때 나스닥 선물이 4% 플러스 났다가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지금은 물가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고용이 월등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은 실업률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주식이 대부분 보통 빠집니다. 지금 미국 실업률이 3.7%인데 되게 낮은 편이에요. 저는 두 분의 말씀을 약간 짬뽕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어떻게 믿고 있냐면 지금 미국의 생산성이 되게 나쁘거든요. 마이너스가 나온 상태여서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인건비가 더 빨리 늘고는 있어요. 현재는.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나 CEO들이 뭘 해야 될 것 같냐면
생산성을 높여야 돼요. 이건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미국 기업들은 생산성이 떨어지면 경기를 막 일으킵니다. 그러면 생산성을 높이려면 매출을 더 많이 일으키거나 아니면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올해 경제 전망이 다 안 좋잖아요. 어떤 CEO라도 되게 진취적으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늘릴 거야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을 자르려고 할 거고, 그럼 사람을 자르는 과정에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겁니다. 그럼 실업률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이렇게 될 텐데, 저는 그 실업률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과정이 주식으로 보면 되게 괴로울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실적도 안 나오면서 주식이 한 번은 빠졌다 갈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상반기 주가가 그래도 아직은 하방이 있다라고 보는 편이고, 두 번째는 지금 연준이 올해 말에 얘기하는 PC, 핵심 PC가 3.5%쯤 되는 거, 3.56 이 정도거든요. 참고로 2021년하고 22년에 그 매월 평균 PC 성장 증가율이 상승률이 0.3 몇 %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12 하면 3.6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딱 나오는 건데, 그러면 미국 그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올해 5.25% 한번 간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금리를 많이 낮춰줘야 될 요인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금리 한 100bp 정도 유지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어서 피벗을 당장 할 것 같지는 저는 않고요.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피벗만 하면 주식이 당장 오른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주식은 어땠냐면 금리가 다 빠지고 나서 올라요. 코로나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연간점에 썼던 데이터인데 코로나 때 금리 낮추자마자 주가 오른 것 같지만 1월에 금리를 낮추고 주식은 3월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네. 리만 때도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때보다 바닥이 늦게 왔어요. 유일하게 피벗이랑 주가 상승이 같이 움직인 건 언제냐면 18년입니다. 19년 초에 금리를 안 올리거나 했는데 주식은 18년 말부터 날아갔거든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금리를 떨어뜨리고 나서 주식이 많이 가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도 뭐 절대로 뭐 여기서 대폭락이 온다고 저 생각하지 않아요. 하반기에는 희망을 갖는 편인데 한 번 정도는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 이 정도 됐으면 금리를 좀 덜 올리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라기보다는 약간 기다림을 한 번 정도는 겪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참 좋은 내용들이죠. 자,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무슨 얘기로 바꿀 수가 있냐면, 지금 한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내용을 듣자면, 자, 금리를 내려야지만 내리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사이클이에요. 우리가 은행주를 들여다볼 때도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장이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한다고 할 때, 그때 은행주를 왕창 지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가 회복을 하고 금리가 많이 올라갔었을 때 그때 한 번 더 지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논리가 지금 맞으려면은 그러면 작년 3월부터 금리 3% 될 때까지 장이 주구장창 올랐어야죠. 그게 아니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부터 계속 빠졌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지금 평균값으로 내자면 경기 침체가 오건 안 오건 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리 사이클에 맞추어서 미국 증시의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을 계산하자면 S&P 기준으로서 25%란 말입니다. 그죠? 지금 근데 벌써 27.5% 보고 지금 19.44%에 마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럴 때는 옛날엔 이랬으니까 이랬다. 그 얘기를 했다가 지금 작년 내내 얻어맞았던 케이스를 저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면 이 정도의 금리에 어느 정도의 리세션이 올 거고, 그죠? 그러면 그 리세션이 왔다,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 그럼 기업들의 이익은 어느 정도까지 변할 건가? 이걸 집어넣어 놓고 과거 대비해서 비교해보고 얼마나 더 빠질 거고 아니면 여기서 끝난 건지, 그리고 만약에 다시 금리가 3.5%로 떨어진다. 이게 1년 뒤든 2년 뒤든 간에 그 과정을 집어넣고 여기서 기업 이익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비교해보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내년, 내후년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뭐 10% 더 빠졌다가 다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끝내고 천천히 시작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정확하게 타이밍이 앞으로 20% 더 빠질 거야. 10% 더 빠질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자. 제가 이 얘기를 작년 11월에 했다가 망한 케이스예요, 거의. 왜냐하면 여기서 10% 아니고 20% 정도 더 올라가고 마무리될 것 같다. 그래서 2022년 1, 4분기에 더 올라가고 끝날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먼저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딱 그 제 느낌이 그래요.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3월 달까지 금리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금리 올라갈 거고 이 시기에 지금 깨질 거고 이게 20% 정도 더 깨지는 건 맥시멈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게 3천이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고점 대비해서 바닥까지 36% 빠지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항상 좀 심한 경기 침체가 왔던 사이클에 빠지는 폭이에요. 2000년도 닷컴 버블과 2008년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숫자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빠지더라도 경기 침체의 폭이 굉장히 얕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7.5% 빠졌었으면 그게 끝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확률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하고 종목을 또 선별을 했는데 그것도 또 얻어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장인 사실이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아예 포기를 하는 건 안 되죠. 근데 지금 말하는 건 모든 걸 다 포기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진짜 무조건 먹을 수 있을 때 타이밍에 들어가자. 이게 조언이 잘 될까요? 저는 그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는 네. 말씀이세요, 그거는. 네. 또 예, 저는 그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엄청나게 동의하고 원래 이제 투자는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11월 말에 낸 연간 전망에 저희 하방은 3,300이고요. 올해 제가 생각하는 S&P 500 EPS는 216불 정도 됩니다. 컨센은 230달러 정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3,300 같은 경우는 제가 EPS를 200달러 정도까지 빼고 거기에 한 16배 정도를 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EPS를 되게 아래로 많이 깐 다음에 거기에 낮은 P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왜 그러면 안 되냐면 EPS를 많이 까잖아요. 그럼 뭐가 반영된 거냐면 경기 침체가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럼 금리는 낮아져야 돼요. 네. 그래서 원래 EPS를 낮게 하면 P를 평균보다 낮게 주면 안 돼요. 네. 절대로. 그래서 지난 15년의 S&P 평균이 17배쯤 되니까 네. 거기에 200하면 3,300이 나오는데 제가 하나 이제 약간 우려하는 거는 지금까지 주식이 오래 빠졌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여기서 사서 또 불리면은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 안 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계속 얘기하는 거는 현금을 30%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3,300이 되든 3,000이 되든 모르겠는데 거기서 더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왜 지금 약간 저는 조금 부담이 있냐면 3월이나 4월이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가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단기 무위험 자산의 P가 19배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 나누기 금리가 P니까. 네. 근데 지금 215불이 만약에 맞다면 미국 지금 3,830이니까 17, 8배예요. 그럼 미국 주식이 17, 8배인데 미국 무위험 이자 P가 19배면 네. 과연 어느 걸 사람들이 살까에 대한 것도 약간 고민이 있어서 그 과정을 한 번은 거칠 것 같아서 당연히 주식이 없으면 지금 주식이 있어야 되는데 100%는 약간 부담이 있어요. 100% 있으면 왠지 다음에 혹시라도 3,000 뭐 2, 300 가잖아요. 그거 다 파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맞아요. 그런 생각을 약간 합니다. 그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현금을 지금은 갖고 있는 게 마음이 더 편하다. 그 생각을 하죠, 저는. 네, 역시 뭐 저도 뭐 두 분 말씀 사실 막 동의하는 게 우리 유 본부장님도 말씀이 맞는 이유가 작년 10월하고 11월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는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얘기만 나왔는데도 미국 주가는 저점 대비 뭐 거의 20-30% 20% 정도 올랐어요. 다운은 3,500에서 4,200까지 올랐어요. 하락폭의 S&P 가. 절반을 회복을 해버렸기 네. 때문에 뭐 시장의 센티멘트 자체가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상을 멈춘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뭐 시장은 얼마든지 단기 반등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항상 투자 기회를 직접 엿보고 실제 운영을 하시는 유보분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시장을 뭐 안 좋은 얘기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가격대가 또 이미 저점대 이미 전저점에 와버렸잖아요. 여기서 네. 또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금리 얘기를 화두를 꺼냈던 거는 저도 이제 우리 한상희 의원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이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온 거에 대한 실물 충격의 대가는 한 번은 치러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은 그 충격이 오지 않은 것 같아서
뭐 미국 기업 실적도 그렇고 사실 국내 쪽도 보면 약간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오늘 아침에 출근했다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제 대출 금리를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변동금리 리셋되는 네. 게 있거든요. 제가 원래 주담대가 2.07이었는데 오늘 딱 까보니까 3.57이 된 거예요. 맞아, 1.5 정도 네.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330bp가 올랐어. 지금 금리 상승한 거는 꽤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실제로 금리가 올라간 거에 대한 실제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에요. 330pp가 올랐다고요? 올랐다고. 아까 2.0에서 3. 2.57. 아, 죄송해요. 2.07에서 5.57. 그렇지. 그러니까 연속으로 신용도가 얼마나 그러니까. 좋아. 아니, 우리가 이거밖에 안 올랐어? IBK 직원 대출. 나는 그래서 이분 신 같은 분이지. 아, 예, 1%밖에 안 죄송합니다. 오르고 그래서. 제가 가상금리가 110bp밖에 자, 안 이게 됐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이게 지금 문제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금융 그룹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드바이징이나 뭐 이런 좋은 얘기를 해줄 때가 있거든요. 제가 IMF 때 뭐 여러 그룹에 대한 M&A 관련된 부분 분석을 했던 게 있어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정말로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금리가 낮은 환경일 때 머처리티를 갖다가 늘려놨어야 돼. 그러니까 장기를 엄청나게 늘려놨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변동금리가 높다는 말씀이죠? 변동금리와 모든 게 다 3년이야. 그럼 이거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다 얻어맞아요. 이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부, 기업, 개인 다 얻어맞는 케이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몇 프로까지 올리가 따라 올린다 이러면 큰일 나는 케이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3.5% 하니까 이제 좀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 쫓아가 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1년 만에 금리가 3.5%나 올라버리면 그거는 그때 계산해가지고 대출을 풀로 일으킨 사람들은 죽으란 얘기죠.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게 뭐 구조적인 문제는 있긴 한데 네. 어쨌든 현실이니까 물론 이제 미국은 고정 대출에 자, 그래서 하지만 저는 내가 왜 그 네네.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지금 자꾸 그거를 미국과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은 문제가 심각해요.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나라의 30%나 더 넘어. 그리고 프라이스 투 렌트 레이쇼가 미국의 40%나 더 높아요. 미국보다? 여기에 여기다가 또 금리는 변동성이야. 3년 안에 다 어저스트가 돼. 자, 이거는 정부가 잡아줘야 돼요. 이건 외국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아니거든요. 가계부채는. 이거는 개인들 부분에 대한 대출을 얼마나 해주느냐의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한국 정부가 잡게 되면 은행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은행은 개판돼요. 죄송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진을 올릴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보시는 게 맞다. 이 정도로 만기 머추리티가 3년밖에 안 된다. 얘 금리의 민감성이 이렇게 높은데 지금 개인들이 다 여기 엮여져 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내년도에 개인적으로 올해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뷰를 보자면 오히려 하반기에 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 하반기? 특히 미국 시장은 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금리 수준이 연준이 얘기한 것처럼 안 내려간다고 해도 5.2까지 올렸으면 얼마나 내리겠습니까? 현재는 안 내린다고 주장하고 있죠. 지금 3% 현재는. 뭐 이렇게 네. 내릴 거 아니고 내려봐야 뭐 지금 수준 4.5 또는 그 이상 그 정도가 하반기에 유지가 된다고 하면 금융 비용이 올라가면서 EPS가 좀 빠질 것이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무위험 수익률이 너무 올라가니까 대체 투자 자산이 강력한 게 생긴 거죠. 너무 강력한 게 생긴 거예요. 5%짜리 무위험 수익은 전 너무 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주식 투자의 유인이 싹 사라지는 게 과연 내년 하반기에 저는 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다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하반기에 미국 투자가 과연 재미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그 질문을 제가 요즘 많이 받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도 안 되면 올해 하반기에도 안 되면 S&P는 2년 빠지는 거고요. 나스닥은 2년 거의 반 가까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래 빠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오래 빠진 적은 없어요. 기간으로만 보면. 그래서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도 주식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어떤 게 반드시 나와야 되냐면 올해 상반기는 진짜 좋을 거예요라는 말이 한번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락장을 마무리를 한번 하고 요번 6개월에 지금부터 6월까지
진짜 센 랠리가 한번 나오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시 빠지면 하반기에 망가질 텐데 그럴 수 있죠. 요번 상반기가 만약에 별 볼 일이 없는데 하반기에 또 빠지면 거의 뭐 그냥 100년 동안 몇 번 없었던 일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려면은 뭔가 확실한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가 되면 분명히 미국 정부는 뭔가 주식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건 그렇게 예. 되겠죠. 근데 그게 먹히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을 것 같냐면 하나가 딱 있을 것 같은 게 정치적인 이유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을 막 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푸는 거 유튜브로 쫙 보면은 절대 풀어주면 안 된다는 댓글이 90% 넘습니다. 그냥 그동안에 부동산을 돈 번 사람들을 왜 도와줘야 되느냐라는 말이 많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물론 주식이 다 갖고 있긴 한데 혹시나 이건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옛날에 뭐 어큐파이 월스트리트 같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면 하반기에도 정부가 뭘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지점장님 말씀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가능성은 되게 낮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저는. 제가 오랜만에 또 우리 한 의원님께 약간 태클을 조금.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금리가 올라간 거에 대한 실물 충격이 언젠가는 한번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상반기일지 하반기일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상반기는 금리 인상이 한번 멈추면 지난번 10월, 11월에 경험했던 것처럼 금리 인상 멈췄네 하고 환호성을 쳤다가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야 계속 높은 금리가 유지되네. 진짜 뒤에 이제 얻어만들면서 오히려 저도 상반기보다 하반기를 좀 더 걱정스럽게 보는 시각이긴 한데 이제 그거는 약간 이제 뭐 상저하고는 상과저니까 요거는 맞추기 어려우니까 논의를 하고 제가 이제 한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올해 하반기도 안 된다면 2년 연속 안 되는 거다. 그거는 역사상 없는 거다. 뭐 100년에 한 번 나올 거다. 저는 그런 분석이 제일 위험한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게 인플레가 40년 만에 처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은 예전 사이클로 뭐 예전 경험으로 재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우리 유본 부장님 보여줬던 차트 중에 제가 이제 기억에 나는 게 올해가 S&P가 19%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26% 올랐어요. 재작년에 16% 올랐어요. 그 전에도 또 올랐어요. 2020년, 2021년 합쳐가지고 거의 한 40몇 프로 오른 거예요. 19년도 올랐어요. 19년 올랐습니까? 네. 그러면 19년, 20년, 21년 합치면 거의 50% 올랐을 텐데 작년에 19% 빠진 게 정말 빠진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또 그거 계산하는 거는 네. 어떻게 계산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앞에 그 숫자가 있고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네. 아니면 지난 히스토리로 100년 평균으로 계산하자면 S&P는 연간 상승률이 11%예요. 10%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 복리로 계산했었을 때 지금 오름폭에 그만큼 빠지면 거기 트렌드 안에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렇게 빠졌다. 이거 지금 그 논리는 저희가 지금 그거는 아무것도 답이 안 된다는 전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곽도희님 말씀하시는 건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5%로 올렸었을 때 대출 금리가 그만큼 올라갔고 지금 우리가 30년 모기지 금리가 7%로 찍었다가 지금 6.3%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수준을 감당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미국이 그래도 금융 시스템을 훨씬 더 오랫동안 했고 그걸 가지고 슈퍼파워가 된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잘 컨트롤 한단 말이죠. 걔네들이 갖고 있는 건 30년 만기 트렌드야. 이걸 가지고 1년, 2년 했다고 해서 그게 무너지지가 않는 수준의 지금 순가치, 그러니까 개인들의 순자산 가치와 가처분 소득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임금 상승률이 미국은 지금 지난달에 6%가 넘게 나왔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높아졌지만 여전히 그것보다 낮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펀디멘탈의 지금 비교 대상이 미국이 깨질 거를 바라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깨질 거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가계 쪽이. 그래서 저희는 제가 가장 리스키하다고 지금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 시장에 겨우 2%밖에 안 되는 시장, 1.5%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60%가 가계인데, 그죠? 그게 잘 액티브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베팅을 한다는 건 저는 리스키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미국의 소비 관련된 쪽에 대한 투자는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깨질 수 있는 확률이나 폭이나 레버리지나 가계의 펀드멘탈이 지금 훨씬 더 튼튼하다고 저희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를 5% 찍었다가 한 1년 정도 유지하다가 내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 저는 이제 아까 우리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도 되게 맞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40년 만에 온 인플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역사를 찾아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년 연속 주가 빠진 게 딱 2번 있었습니다. 7374랑 000102. 리만 때도 2년 연속 안 빠졌었어요. 그때도. 네. 근데 이제 7374는 첫 오일 쇼크예요. 그러니까 첫 인플레. 사실은 80년대 되게 폴 볼커 때 주가 많이 빠졌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앞에 보시면 폴 볼커 때 1년 빠졌고요. 10% 빠졌나 그래요. 의외로 안 빠졌습니다. 주식이. 왜? 두 번째 겪는 거니까. 70년대 겪었거든요. 아 이거 우리 알았어. 그거고. 두 번째 많이 빠진 000102는 많은 분들이 IT 버블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00년은 그런데 01년은 2월, 3월에 뭐가 있었냐면 엔론이 분식 해결했어요. 그리고 네. 2001년 9.11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3년 빠진 거니까 올해도 만약에 예를 들어 엔론이 그 당시 최고의 혁신 기업이었습니다. 포브스 1면에 팍팍 테슬라랑 비스무리하고요. 아니, 여기다가 전데 더 플러스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미국 기업의 ROE의 피크는 98년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99년, 2000년 다 깨졌어요. 근데 주가는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걱정하는 왜 올랐는지 모르는데 올랐다를 이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1년밖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빠진 거고 이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제가 걱정하는 하나가 하반기에 이제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결국 돈하고 심리거든요. 유동성하고 결국 심리가 맞물리면 주식이 바뀌는 건데 아까 얘기 드린 지금 저도 그런 기대를 해요. 상반기에 뭔가 좀 안 좋은 게 나와서 이제 미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봤을 때 야 이제는 정말 뭐라도 좀 해주는 느낌을 줘서 주식을 올리고 선거해봐야지라고 분명히 저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에서 생각할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근데 어느 순간 분위기가 나빠지고 야 걔네들 도와주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그게 안 나오면 이제 40년 전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리스키하다고 보고 그냥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기축통화국이니까 사실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만약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워낙 막 목 찍는데 미국은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리만 때 왜 리만이 망했을까? 그냥 정부가 망하게 한 거예요. 도와줬으면 안 망했겠죠? 그렇죠. 네, 냅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반기에 나오면 저는 박사님처럼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갑자기 재밌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사실 여태까지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무역 전쟁 이슈와 우리가 흔히 하는 정치적인 요소가 시장을 지배를 최근에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의 어떤 이 다툼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시장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원했던 거는 중국이 내수 부양책을 막 던져요. 그러면서 부양을 해서 내수 시장이 커지고 위안화 절상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미국 회사들이 수출도 하고 뭐 하면서 전체적으로 세계 기여도를 높이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폈었을 텐데 중국은 주구장창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푸는 속도가 굉장히 더뎠어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작년도 우리가 다 처음에 풀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도 연말까지도 숫자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진짜 괘씸하죠, 이건. 그래, 그럼 너네들 한번 죽어봐. 우리 금리 제대로 한번 올려줄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중국도 이제 버티다 이제는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게 제법 일어나고 나면 중국에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 변화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전기차예요, 사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계속 부딪히면서 이게 부양책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러면서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둘 다 같이 푸는 타이밍이 온다라는 거죠. 지금은 둘 다 긴축하는 뭐 푸는 정도가 전혀 시장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버티다가 어느 타이밍에 올라갈 건데 이게 먼저 되려면은 중국이 먼저 풀어야 돼. 근데 그게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런 얘기 듣거든요. 저희 아는 친구가 게임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네. 예, 처음으로 판호가 열렸죠? 열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그래 우리가 버티다 우리는 여태까지 욕 주구장창 얻어먹었어. 우리는 우리밖에 몰라. 얘 모습만 보여주다가 아 이제 미국도 저 정도 흔들어져 하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좀 풀겠다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예, 그것이 보이면은 미국도 액션이 또 들어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올해는 우리가 미국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네. 중국 시장이 어떻게 풀리느냐가 정말 먼저이지 않을까. 뭐 사실 중국이 풀리는 게 안 일어났기 때문에 작년 내내가 정말 안 좋았다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한국에 미친 영향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한 주를 통해서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눈에 띄는 금융적인 변화는 중국 인민은행이 외환 거래 시간을 새벽 03시까지 늘렸다는 뉴스였어요. 근데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위안화 강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달러당 97, 98 요 사이에서 갑자기 6.91까지 급격하게 그 위안화가 강세를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올해 23년도 장이 국가별로 수익률이 천양지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그 2021년도에 미국 쫓고 다른 나라 무너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 드는 생각이 이제 달러는 분명히 약세가 될 것 같다. 어디를 봐도 지금 그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달러 약세가 되면 미국 주식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 두 분 각각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한 위원님부터 한번. 달러 약세가 만약에 오면은 네. 무슨 뜻이냐면은 생각보다 다른 나라 경제가 나쁘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거겠죠. 달러 약세. 그러면 네. 오히려 주식시장 자체적으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 여타국들. 여타국이든 미국. 왜냐하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달러 약세가 되면은 실적이 나올 회사들이 있긴 있고 그리고 달러 약세 기간에 미국 주식이 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2004, 5, 6, 7년처럼 경기가 진짜 좋아야 돼요. 2004, 5, 6, 7년에는 유로화가 달러보다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중국, 유럽, 한국 이런 데 주식이 진짜 많이 좋았죠. 올랐어요. 진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였지만 전 이제 20년째인데 정말 경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상대적으로 죽고 다른 나라가 되는 장이 되려면 올해 경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아 경기 진짜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 약세가 온다고 해도 미국 시장이 다른 데보다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근데 저는 올해 그래서 달러 약세가 막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과연 달러를 사람들이 많이 팔 거냐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숫자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60%가 해외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대 4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가면 오히려 좋죠. 예, 그래서 기업들이 보면은 나스닥 100이라든지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률이 가장 높았던 케이스가 작년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달러 강세였으니까. 예, 그래서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는 케이스들이 자꾸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걸로 가지고는 계산하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달러가 약세로 가는 어떤 속도와 강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5에서 100 갔다. 그건 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 100이 깨지고 90 가고 뭐 80 간다. 이런 시나리오가 언제였냐면 금융위기 터졌을 때 2007년, 2008년. 이때는 뭐 아작이 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미국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BIS 비율, 연체율, 가계부채 비율, 그러니까 정부를 제외한 모든 미국은 지금 튼튼하다. 그러면은 달러가 약세로 가더라도 그게 크게 가지 않는다. 겨우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으니까 강세로 간 부분을 해소시키는 정도다. 그게 딱 어느 정도죠? 100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뭐 그 정도 가지고는 뭐 미국이 엄청나게 언더퍼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달러가 약세로 가는 구간에서 신흥국 시장이 언더퍼폼한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이든 한국이든 뭐 베트남이든 어디든 간에 상당히 상승률이 높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아까 자꾸 한국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그냥 한국 내수 시장 관련돼서 가계부채와 연결되어 있는 업종에 대한 두려움뿐인 거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화장품 회사다. 근데 중국 수출하는 회사다. 게임 회사인데 중국 수출하는 회사다. 이건 한국 내수 시장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여행을 하기 때문에 뭐 듀티프리가 잘 팔린다.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우리나라 개인들이 쓰는 돈이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올해 내년 그렇게 좋을 수 없다. 네. 뭐 사실 달러가 약세로 가면 신흥국 투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고 보는데 달러가 약세로 간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좀 부담감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달러화가 강했던 이유, 그다음에 급격하 약세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영국의 약간 그 뭐랄까요? 마찰적인 내지는 네. 조금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트러스 총리. 네.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제외하고 또 실제 시장에서는 올해 말에 금리 인하를 계속 보고 있는 거고 연준은 아니라고 하는 동상이몽인데 이제 달러와의 흐름은 시장의 전망에 조금 이제 반영돼서 좀 약해진 것 같은데 만약에 연준이 진짜 연말까지 그 전망을 고수한다고 하면 달러 흐름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시 강세갈 수 있다. 예, 그 부분은 뭐 답을 내긴 조금 성급하지 않을까 싶고요. 5% 유지됐을 때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올해 시장은 연말 금리가 연준 생각대로 5%, 5.25에서 5.25. 그냥 멈추느냐, 아니면 시장 전망대로 4.5로 내려오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하반기 반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느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오케이, 근데 그거 알면 뭐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 아니 운영하고 그걸 계시잖아요. 알더라도 계속 네. 이걸 하셔야죠. 저희의 소명인데 아닙니까? 안 할 거예요. 재벌 좀 왜요? 마음에 하셔야죠. 재벌 좀 마음에 그러니까 하죠. 그냥 저 나와서 다른 투자하겠습니다. 모르니까 그러지 있는데. 맙시다. 네. 하여튼 뭐 올 한해 저희가 계속 뭐 미래는 뭐 우리가 그 예언의 영역이 아니니까 저희가 또 매주 또 매일 방송하는 이유가 이제 이러한 생물학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시장을 조금이라도 좀 빨리 쫓아가기 위함이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시간이 벌써 좀 다 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드려야 될 얘기 많은데 그래요? 아니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시장 사실은 시장은 저희도 얘기하면서 좀 난처한 게 사실 잘 모르겠잖아요. 어떻게 전개가 될지 시장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좀 어려운 거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개별 기업단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작년도 연말에도 보면 폭락했던 주식들은 반등을 좀 했어요.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였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였어요. 모두가 안 좋다고 할 때 반등을 좀 했거든요. 넷플릭스는 반등을 좀 세게 했고. 자 이번에는 또 테슬라예요. 야 100달러가 올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시장은 뭐 그렇다 치고 그럼 이렇게 그냥 넘어가 된 주식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뭐 간단하게 밸류에이션을 볼 필요는 있는데 3분기까지 EPS가 2.6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1불 합치면은 3.6불이고 내년에 5불 하면은 100불이면 20배잖아요. 네. 20배면은 맥도날드, 펩시 이런 거보다 훨씬 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주식은 개별주 맞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EPS가 맞냐 틀리냐는 다른 이슈긴 한데 그렇죠. 이제 어려울 때는 밸류에이션을 그래도 참고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카멘트 못합니다. 예, 네네네. 말씀하시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아니 시장은 못 맞추더라도 종목이 오히려 전 더 쉽다는 입장이거든요. 종목 분석이 시장 분석은 너무 어렵고.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그런 밸류에이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밸류에이션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과연 20배가 맞냐 틀리냐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 과연 테슬라의 가치가 맥도날드, 펩시, 월마트 뭐 이런 종목들보다 있냐 없냐를 개인이 판단하시고 공부하시던지 아니면 공장한테 맡기시면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네. 부분은 뭐냐면 그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났었을 때 마지막에 혹 빠졌었을 때 이게 계속 이어지는 현상이 한 달이 아니라 두 달, 석 달 이렇게 간다면은 진짜 이거는 끝난 스토리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반등이 한 달 뒤에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쭉 가면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펀디멘탈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셔서 그럼요. 한마디만 더 한국 여쭤보면 이번에 마진콜이 좀 나온 것 같나요? 저는 12월의 움직임은 사실은 조금 되게 무의미가 의미가 적다고 보는 게 미국은
본인이 더 잘 아시겠지만 12월에 미국 사람들 못 놀면 큰일 난 줄 알거든요. 그래서 거래 대금도 되게 없었고 네. 그리고 그 12월에 움직이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흔들린 것도 있어서 왜냐하면 12월 28일에 특히 많이 빠진 건 매도 확정 매물도 있어요. 그래서 손실을 확정을 해야 나중에 로스 맞아요. 캐리 포로드를 받거든요. 그래서 29일에 바로 반등한 것도 있어서 너무 12월에 물론 너무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말자라는 생각이고 하나만 그러니까 내년 과연 테슬라 올해 EPS가 5불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좀 많이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해보시면 됩니다. 예상 EPS는 다음 분기에 1.25달러의 순이익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곱하기 4하면 5불이긴 한데 네, 네. 그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던가 아니면은 본부장한테 맡기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네, 네. 네. 근데 12월 달이 풋콜 레이쇼가 음.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2까지 올라갔거든요. 푸시 2배만 왔다. 네, 네. 네. 그 정도로 집중 공격을 투하를 했습니다. 그 종목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게 풋은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28일까지 다 연결돼서 한번 왕창 어느 분들이 많이 해 드셨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쇼쟁이들이 많이 해먹었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4인 4색 토론 시간을 가져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 얘기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올해는 좀 이런 시간 자주 또 가지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두 분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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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